이번 강의는 CAPM입니다. CAPM은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이라고 해서 Capital Asset Pricing 모델이라고 하는데 위험과 기대 수익률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식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로 위험과 기대 수익률의 관계식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이 CAPM은 마코비츠의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발전된 이론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을 살펴봤는데요. 간략하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리뷰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 이론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결정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하에서 미래 수익이 확실하지 않은 그런 자산들을 리스크 에셋이라고 하는데 위험 자산, 대표적으로 이제 주식을 대상으로 했죠. 이런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이제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다 보니까 투자자의 효용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고 또 투자 대상에 대한 공부도 하게 되는데, 투자자에 대한 공부는 효용 이론에서 효용이 기대 수익률과 위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플러스 관계에 있지만 위험은 마이너스 관계에 있다. 그래서 합리적 투자자라면은 위험 회피적이면서 기대 수익률을 높은 것을 선호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의 효용 수준이 우상향하는 형태의 무차별 곡선으로 나타난다는 걸 보였습니다. 투자 대상은 위험 자산인데, 위험 자산은 주식이 대표적이라고 했고요. 주식을 또 여러 개 모아서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포트폴리오가 되니까 주식이나 포트폴리오나 다 리스크 에셋입니다. 이때 투자 대상도 역시 기대 수익률과 위험으로 평가해야죠. 왜냐면은 투자자의 효용 수준이 그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그래서 투자 기회 집합을 기대 수익률과 위험의 평면에다가 나타내면은 일단 지배 원리에 의해서 기대 수익률이 같으면은 위험이 큰 것이 지배되고, 또 위험이 같으면은 기대 수익률이 작은 것이 지배돼서 남는 것이 바로 효율적 투자선이다. 이 마코비츠의 효율적 투자선이 가장 같은 기대 수익률에서는 위험이 작은 거, 또 같은 위험에서는 기대 수익률이 큰 것을 나타내는 집합인데, 그 집합과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최대한 좌상 쪽에 위치하는, 그래서 두 개가 접하는 점에서 최적 투자가 결정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두 개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다수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이렇게 보면은 점점 더 투자 대상이 많을수록 투자자의 효용이 더 커진다는 것까지 이제 설명을 했어요. 이번 강의의 학습 목표는 마코비츠가 제시한 포트폴리오 이론이 CAPM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먼저 이해를 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CAPM으로 발전이 되는지. CAPM 안에는 자본시장선과 증권시장선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자본시장선의 의미를 먼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증권시장선을 설명하기 위해서 체계적 위험, 그러니까 위험의 종류로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의 구성으로 총 위험이 결정이 되는데, 그 중에서 체계적 위험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할 거고, 증권시장선은 체계적 위험과 기대 수익률의 관계를 설명하는 식이다라는 걸 설명할 거예요. 자본시장선과 증권시장선으로 CAPM이 구성되지만 그 중에서 증권시장선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증권시장선을 이용하는 분야가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이제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가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학습 목차도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CAPM의 개요를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시장선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증권시장선, 그리고 증권시장선이 이용되는 분야,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순서에 따라서 강의를 진행하겠어요. 첫 번째 CAPM의 개요입니다. CAPM은 그 Capital Asset Pricing 모델이에요. 그래서 가격 결정 모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그 가격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격, 미래의 현금 흐름을 할인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대 수익률을 그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적용을 해서 현재 가치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자본자산, 여기서 자본자산이라는 것은 자본적 자산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식 같은 위험자산을 얘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APM의 그 구성이 그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바로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CAPM이 그 마코비츠의 포트폴리오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된 그 발전된 이론인데 그걸 발전시킨 사람들이 바로 샤프, 그 다음에 린트너, 그 다음에 모신 이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샤프, 린트너, 모신이 모신이 바로 이제 이 마코비츠의 포트폴리오 이론을 그 가지고 이제 그 개발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개발한 사람들이 각자 세 사람이 함께 한 게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그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 결과가 똑같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대가들이라서 확실히 그러니까 하나의 마코비츠의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개발을 했는데 각자 했는데도 결과는 똑같이 나왔다 이거예요. 참 대단한 일이죠. 우리 같으면은 한 사람이 가르쳐도 답안을 다 제각기 쓰는데 또 틀리게도 쓰고 뭐 맞게 쓰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공동 연구를 한 것도 아니고 개별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물을 똑같이 만들어냈다니까. 그래서 마코비츠의 포트폴리오 이론이 그 후속 CAPM 이론을 만들어내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해서 이 CAPM 이론이 굉장히 중요한 이론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마코비츠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죠. 그리고 샤프, 린트너, 모신도 다 개별적으로 연구해서 이 훌륭한 연구 결과를 냈다고 해서 이제 노벨상을 받습니다. 다만 이제 모신은 좀 일찍 죽어서 죽은 사람한테는 노벨상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모신은 노벨상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벨상은 좀 오래 살아야 돼요. 건강하게. 그래서 샤프하고 린트너가 이제 노벨상을 받았고 수학계의 필드상이라는 것도 들어봤을 겁니다. 그거는 또 40세 이하의 사람만 줘요. 그래서 노벨상하고 조금 비교가 되죠. 뭐 아무튼 이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만들어낸 결론은 기대 수익률과 위험의 관계식입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과 위험의 관계식을 바로 이제 CAPM이라고 하는 거죠. 이 CAPM을 도출하기 전에 가정과 구성을 설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론이 어떤 가정을 전제로 하는지.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론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다뤘지만 위험자산만을 투자 대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불확실성 하에서 투자자의 효용 함수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으로 불확실한 투자 대상인 주식을 투자할 때 주식이나 포트폴리오를 투자할 때 그것들은 다 위험자산이죠. 위험자산이라는 것은
미래의 수익이 확정된 금액으로 알 수 없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에 비해서 무위험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비교되는 대상으로. 그것이 뭐냐면은 미래에 받게 되는 금액을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무위험자산입니다. 대표적인 게 그 은행에 예금을 맡기는 거. 그것은 금리가 예를 들어 100만 원 맡기고 10%다. 이러면 110만 원 받는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그 무위험자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무위험자산에 예금해 놓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냥 주식에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보다. 또 위험자산에 투자한다고 해도 항상 그 은행에 예금도 넣어놓고 하지 그 모두 다 그 저기에다가 그 주식에다 투자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무위험자산이 존재하니까 이것까지 투자 대상에 포함시켜서 한번 보자라고 해서 만들어낸 것이 이제 최적 포트폴리오의 선택 원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러니까 투자 대상의 위험자산만으로 한정했을 때의 최적 포트폴리오가 선택되는 원리를 포트폴리오론에서 살펴봤는데, 그것 말고 무위험자산까지 포함시켰을 때는 어떻게 그 투자 그 결정 원리가 되는가, 이런 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에서 그런 결정 원리에서 바로 본 게 기대 수익률과 그 위험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인데, 그게 자본시장선과 증권시장선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그 CAPM의 그 개요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자본시장선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선의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포트폴리오 이론은 그 위험자산만 투자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효율적 투자선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가 무위험자산을 추가로 투자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떤 투자를 할까는 거를 먼저 살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요 파란 그 선이, 파란 원이, 파란 곡선이 바로 마코비츠의 효율적 투자선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만약에 A점을 선택한 사람이 있었다면은 그때는 그게 효용이 제일 컸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때는 이제 요 위험자산만 선택할 수 있던 상황이었는데 무위험자산을 선택을 하려고 할 수 있다니까, 그럼 무위험자산을 이 그림에다 나타내보자 이거예요. 이 X축이 위험이에요. 표준 편차. 그러니까 무위험이면은 그 요쪽이 되는 거죠.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무위험자산이라고 수익률이 없나요? 있습니다. 은행에 예금을 하면은 뭐 5% 금리를 준다 이거예요. 그럼 바로 이 RF로 표시된 절편이 그 위치가 무위험 자산의 위치가 되는 거죠. 위험은 제로고 RF의 수익률을 주는. 그래서 이 RF는 확정된 금리이기 때문에 상수예요. 그래서 RF 앞에는 E라는 표시를 안 해요. expected라는. 그러니까 expected라고 붙은 거는 불확실한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라는 뜻이고, 이렇게 RF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는 그 상수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그 바로 그 무위험 자산으로 확정값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A를 투자했던 사람이 이제 RF에 투자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이 사람이 반반 A에 반 투자하고 RF에 반 투자하면 어떻게 되냐, 또 2대 8로 투자하면 어떻게 되냐, 3대 7로 투자하면 어떻게 되냐. 그래가지고 그 투자 기회선을 그려보니까 이 RF와 A를 연결시키는 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RF와 A를 연결시키는 직선을 선택하는 것보다 B를 선택하는 게 더 그 RF, B로 이어지는 이 선이 더 그 투자자의 효용, 무차별 곡선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를 선택 안 하고 B를 선택하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B를 선택하고 보니까 더 높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M이라는 점을 찾아가지고 무위험 자산과 분산 투자를 해놓으면은 RFM을 연결시키는 직선이 되고 이후에서 선택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은 더 높은 수익률 무차별 곡선을 만들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요만큼 했던 게 요만큼 가고 여기서 이만큼 가고 그러니까 더 점점 더 높은 이렇게 올라가는 그 기대 효용 함수가 더 무차별 곡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효용 수준이 더 높아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합리적인 투자자라면은 그전에는 A에다 투자했을지 몰라도 무위험 자산까지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M에다가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 위험 자산은. 그러니까 M에다가 투자하고 일부 RF에다가 투자를 하면은 RFM을 연결시키는 직선이 되는데 이후에서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는 RFM이 이 밑에 거를 다 지배하니까 이제는 효율적 투자선이 그 RFM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 자산과 무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가장 좋은 식은 RFM, M-까지 연결시킨 이 직선이 되는데 이거를 자본시장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자본시장선을 그러니까 수식으로 나타낸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상수항은 RF고요. 상수항은. 그리고 X축이 시그마죠. 그러니까 여기 시그마가 되는 거고 요 큰 괄호 안에는 기울기죠. 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가 시그마 M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이 이 RM에서 이 RF를 차가 만큼 올라갔으니까 요것분의 요거가 기울기죠. 그래서 기울기를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뭐 이게 식이 기호가 막 붙어서 그렇지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Y축이 2R이고 X축이 시그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Y 이꼴 X 이런 함수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RF가 상수니까 3 플러스 2X 이런 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직선식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포트폴리오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R의 P 첨자를 아래 첨자를 P로 표시하고 시그마도 P로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의 이게 바로 이제 기대 수익률이 아닙니까? Y에 해당하는 게 그리고 X에 해당하는 게 위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위험과 기대 수익률의 관계식을 나타내는 거다라는 얘기죠. 이게 자본시장선이에요. 그런데 아까 가장 좋은 투자 대상은 M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행금리 그러니까 은행에다 예금을 들거나 아니면 위험자산에 투자한다면 M에다 투자한다 이거예요. A나 B에 투자하면은 효용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효용을 높일 수 있는 M에다가 투자하는데 그 M이 뭐냐? 그게 바로 시장 포트폴리오라는 거예요. 이제 M이라고 표시한 것도 마켓 포트폴리오에 마켓의 M자를 따서 M이라고 표시한 거예요. 자본시장선 상에 있는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죠. 이것은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주식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이 이 M의 마켓 포트폴리오에 M에 들어있지 않다면은 사람들은 M을 선택하지 삼성전자를 선택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시장에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시장에 존재한다는 것은 삼성전자가 마켓 포트폴리오에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 있는 모든 종목들을 다 아우르는, 포함하는 포트폴리오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시장 포트폴리오의 위치를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해서 여기에 시그마, 여기에 기대 수익률 이렇게 표시를 하니까 어떤 거든지 이 위치를 점을 찍어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면 기대 수익률과 요 위험과 요 기대 수익률의 위치, 그러니까 X와 Y의 좌표를 알아야 찍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의 그 마켓 포트폴리오의 위치는 어떻게 하냐? 그것은 주가지수 변동률의 평균과
여기가 이제 주가 지수의 평균이 되는 거죠. 기대 수익률.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표준 편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그때의 주가 지수는 시가총액식으로 산출하는 거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 지수 산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시가총액식하고 다우식이. 그런데 다우식은 그냥 단순 평균이고 시가총액식은 시가를 가중평균으로 한 거죠. 가중치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지수의 그 변동률의 그 평균값과 표준 편차로 요 위치, M의 위치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돼가지고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이 자본시장선에서 하나를 선택할 텐데 여기에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이쪽에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그림을 좀 나타내면은 여기 M점이 있으면은 이렇게 이면은 요 구간에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효용함수가 이렇게 생겨서 여기서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내 돈의 그 일부를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고 일부를 마켓 포트폴리오에 투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부 대출을 해줬다. 내가 주체가 돼서 은행에 예금을 맡겼다.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돈을 빌려줬다. 라고 해서 대출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랜딩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그리고 그러면 이쪽 점은 어떻게 되냐? 이쪽 점은 내 돈을 모두 마켓 포트폴리오에 투자한 게 요건데 이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서 마켓 포트폴리오에 내 돈과 합쳐서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은 내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고 해서 borrowing 포트폴리오라고 그래요. borrowing 포트폴리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투자자가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그 차입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거고 보수적으로 하는 사람은 대출 포트폴리오에 투자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자본시장선이 어떤 의미가 있냐? 자본시장선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 RP는 RF 플러스 시그마 M의 이 RM 마이너스 RF에 곱하기 시그마 P 이렇게 나타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본시장선의 의미는 바로 요거예요. 요것과 요것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다. 아까 얘기했듯이 y 이퀄 3 플러스 2x 할 때 y와 x의 관계를 나타낸 거다. 우리가 y 이퀄 3 플러스 2x 그 y와 x와 y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요 식을 보면은 자본시장선을 보면은 위험에 해당하는 시그마 p 포트폴리오의 그 표준 편차와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의 관계식을 의미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구한 기대 수익률로 그 어떤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할인해서 구하면 이 값이 바로 균형 가격이 되는 거죠. 이 균형 가격이 내재 가치 이론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가격 결정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 가격은 나오지도 않고 기대 수익률과 위험의 관계를 나타내고서는 가격 결정 모형이라고 하냐? 바로 이 배경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균형 가격을 구할 때만 이용하는 거다. 이 그 자본시장선은 그 RF와 그 마코비츠의 그 효율적 프론티어에서 가장 좋은 투자 대상이 되는 M점을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거예요. 그렇게 구성한 것은 가장 효율적인 지배 원리를 만족시키는 효율적 그 포트폴리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투자된 포트폴리오의 균형 가격을 구할 때만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 식이 그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효율적으로만 투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비효율적으로 투자할 수도 있고 또 개별 주식에 대해서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비효율적 투자나 개별 주식에 대한 그 균형 가격을 구할 수 없냐? 그거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제 자본시장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증권시장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본시장선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증권시장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증권시장선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은 뭐를 알아야 되냐면은 위험의 구성 체계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측정한 위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총 위험이라고 그래요. 토탈 리스크. 그런데 그 총 위험이라는 것은 그 분산 투자를 하면은 제거되는 위험이 있고 분산 투자를 해도 제거되지 않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제거되는 위험은 그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고 분산 투자를 해도 제거되지 않는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그림을 이제 여기에 이제 종목수예요. 종목수. 투자하는 종목수. 그런데 한 개 주식에 투자했을 때는 이렇지만 그 두 개 주식에 투자한 두 개 주식으로 구성한 포트폴리오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의 평균을 구하면 그보다 낮아요. 그럼 세 개 주식으로 구성한 포트폴리오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의 그 위험, 이쪽이 이제 위험입니다. 이쪽을 위험을 표시해요. 그러면 위험은 더 낮아져요. 그러면은 네 개 주식들의 네 개 주식으로 구성한 포트폴리오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의 평균을 구하면 또 더 낮아져요. 그래서 종목수를 늘려가면은 그 주식 그 포트폴리오의 위험이 점점 더 작아져요. 그런데 요걸 잘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 세 개 주식으로 구성한 게 두 개 주식으로 구성한 것보다 위험이 항상 그 작다는 건 아니에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평균이 두 개 주식으로 구성한 것들이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세 개 주식으로 구성한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두 개 주식으로 구성한 포트폴리오들의 위험 평균, 또 세 개 주식으로 구성한 포트폴리오들의 위험 평균을 비교해 보면은 세 개 주식으로 구성한 포트폴리오의 위험 평균이 더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종목수를 아무리 늘려도 더 내려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종목수를 아무리 늘려도 그 줄어들지 않는 위험이기 때문에 그거는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고 요 윗부분에서 이렇게 종목수를 늘리면서 위험이 줄어들어서 없어지는 그런 것을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요 부분은 비체계적 위험이고 요 밑에가 이제 체계적 위험이에요. 근데 현실은 분산 투자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다면은 비체계적 위험보다는 체계적 위험이 중요하겠죠. 비체계적 위험은 없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뭐 그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제거할 수 없는 위험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체계적 위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비체계적 위험은 주로 어떤 것으로 구성되느냐, 그거는 개별 기업의 특성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그 현대차가 그 무슨 결함이 발견돼 가지고 리콜을 하게 됐다. 그러면은 현대차로서는 그 손실이 크게 나는 거죠. 그런데 나는 현대차에만 투자한 게 아니고 뭐 그 다른 차에도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은 분산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현대차에서 그 리콜로 해서 손실이 나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회사 차가 그 이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른 회사에 투자했으니까 그 이익으로 상쇄가 될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차가 아니고 뭐 삼성전자에 투자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현대차에서의 리콜 사태로 발생한 손실은 삼성전자에서 예상치 못하게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상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많이 해놓으면은 이쪽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손실이 저쪽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이익으로 상쇄가 돼가지고 위험이 줄어든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분산 투자를 해도 안 없어지는 체계적 위험은 뭐냐? 그거는 거시경제 요인이 반영된 그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에 그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 요인이 있잖아요. 환율이 막 찐다든가, 또 기름값이 많이 오른다든가, 뭐 이러면은 그거는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가 삼성전자나 현대차에 투자하나 LG화학에 투자하나 상관없이 그냥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위험은 주로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은 거시경제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거시경제 요인들이 주로 다 어디에 결국 반영이 되냐면은 시장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 주가 지수, 시장 변동에. 그러니까 개별 요인 하나하나마다 위험을 감안해 가지고 하질 않고 그러니까 거시경제 요인들이 물가 상승률, 또 금리, 뭐 이런 거를 하나하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거를 하질 않고 그것이 다 반영된 게 시장 아니냐. 그래서 시장 수익률, 주가 지수와 관련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시장 변동에 대해서 그 위험을 측정을 하려면은 그거는 시장 변동에 대한 민감도로 측정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총 위험은 표준 편차로 측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토탈 리스크로 나타나는 표준 편차는 시그마 시스테매틱 리스크 또 언시스테매틱 리스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표준 편차로 크기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스테매틱 리스크는 시장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니까 저거는 이런 표준 편차로 측정을 하지 말고 시장 변동에 대한 민감도로 측정을 하자라고 해서 바로 베타라는 값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수익률 변동률을 독립변수로 하고 개별 주식 수익률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식, 이것에서 회귀계수를 구하면 베타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개별 주식, 삼성전자 주식 수익률은 알파 플러스 베타 RM 플러스 엡실론 I 이렇게 나타내면은 요게 삼성전자 수익률이고 요게 주가지수 변동률이에요. 그럼 주가지수 변동률에 대한 그 삼성전자의 변동은 민감도가 베타 아닙니까? 그러니까 Y 이꼴 아까 3 플러스 2X 이러면은 X 하나 움직일 때 Y는 2개 움직인다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요걸 민감도라고 얘기하고 회귀계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걸 베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가지수가 1% 증가하는데 삼성전자 수익률이 2.5%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2.5배 움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타가 2.5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위험은 보통 이렇게 표준 편차로 측정을 하는데 체계적 위험은 표준 편차로 측정하지 않고 이렇게 민감도로 측정을 합니다. 베타라는. 그래서 증권 시장선을 나타내 보면은 체계적 위험 베타와 기대 수익률의 관계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듯이 ERI는 RF 플러스 요거 하고 베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Y 이꼴 3 플러스 2X 이런 거는 똑같아요. 계속 우리가 기호를 좀 다르게 나타내서 그렇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는 그냥 직선식 하나예요. Y 이꼴 3 플러스 2X 이렇게 생긴.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ERI는 여기다가 이제 직선식에다 나타내 보면은 이 그림에 나타나 보면은 X축이 이번에 이제 베타로 됐죠. 아까는 뭐였어요? 자본시장선에서는 표준 편차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권시장에서는 X축이 베타로 바뀌어요. 그리고 RF는 똑같겠죠. 그리고
기대 수익률이 여기고 요 M점의 위치가 베타가 1인데요. 왜냐면은 M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M은 똑같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럼 똑같이 움직이면 베타가 1이죠. 그래서 여기가 베타가 1인 점이에요. 베타가 1인 점이 M점이 됩니다. 그러면 RF와 M을 연결시키는 직선식을 그리면은 바로 이게 증권시장선이 되는 거예요. 증권시장선은 SML이라고 그래요. SML. 그러니까 Security Market Line. 아까 설명했던 자본시장선은 CML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Capital Market Line.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기대 수익률과 총위험의 관계식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위험과 기대 수익률의 관계식인데 하나는 총위험과 기대 수익률의 관계식이고 하나는 체계적 위험 베타와 기대 수익률의 관계식이에요. 그래서 이 식을 보면은 결국 이쪽이 기대 수익률이 아닙니까? 이게 기대 수익률이죠. 기대 수익률. 그리고 RF는 무위험 수익률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위험 이자율에다가 뭔가를 더한 거예요. 이 뭔가 더한 게 바로 리스크 프리미엄, 위험 프리미엄이에요. 위험에 대한 대가를 더한 거죠. 그러니까 증권 시장선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선도 아까 그렇게 생겼잖아요. 자본시장선도 보면은 이쪽이 ERP는 RF 플러스 ERM 마이너스 RF 시그마 M의 표준 편차 이렇게 했잖아요. 이때도 요 기대 수익률은 무위험 수익률에다가 요만큼을 더한 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총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이에요. 프리미엄. 그것에 대한 대가. 그래서 자본시장선과 증권시장선을 곧잘 비교하는데 바로 자본시장선은 총위험, 표준 편차로 측정한 총위험과 기대 수익률의 관계식이다. 증권시장선은 베타로 측정한 체계적 위험과 기대 수익률의 관계식이다 이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대응해서 이렇게 이제 그리면은 M은 똑같이 이 위치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가서 여기 M이라고 하면은 이때는 여기가 자본시장선을 그리는 거예요. 자본시장선은 아까 앞에 그렸습니다만 시그마 P고 여기가 시그마 M이 아니에요. 여기가 시그마 M. 여기는 똑같이 ERM이죠. ERM. 그래서 여기 딱 대응되는 거예요. 1대1로 이렇게. 이거는 CML이에요. 그래서 증권시장선의 의미는 체계적 위험, 베타로 측정한 체계적 위험과 기대 수익률의 관계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증권시장선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거는 개별 주식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거, 효율적인 거 다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본시장선은 효율적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증권시장선이 훨씬 중요하고 이용 분야도 많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용되는 것은 균형 주가의 산출입니다. 그래서 증권시장선으로 구한 기대 수익률은 균형 수익률이다. 그래서 이것을 할인율로 해가지고 미래 현금 흐름, 배당의 현재 가치를 구하면은 그 회사 주식의 균형 주가가 된다. 균형 주가는 내재 가치, 이론 가치라고도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균형 주가를 산출하는 데 이용이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이용 분야고요. 두 번째는 투자 종목을 선택을 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 유점을 봅시다. 유점을 보면은 이 현재의 균형 수익률이 여기 위험이 여기가 이 주식의 위험이에요. 베타. 근데 이
위험이면은 요 파란 선상에 있는 것이 균형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주식의 위치를 표시했더니 여기를 U로 표시됐다. 그러면 위험이 똑같은데 기대 수익률이 균형 수익률보다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주가는 이 기대 수익률로 나와 있을 텐데 주가는 수익률과 역관계잖아요. 할인율과. 그래서 현재 주가보다 균형 주가가 높게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현재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니까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이런 주식은 매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 종목을 선택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밑에 5라고 되어 있는 건 뭐예요? 기대 수익률이 지금 현재 이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균형 수익률보다 낮다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이 낮다는 것은 현재 주가가 더 높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고평가되어 있는 것이니까 매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도하면서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질 거 아니에요. 주가가 떨어지면은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그것은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2.2가 균형점인데 글로 가게 되는 거죠. 위에 있는 U로 표시된 점도 기대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주가가 낮다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면은 수요가 몰려서 주가가 오르죠. 주가가 오르면은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이제 밑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밑에 건 위로 올라가고 위에 거는 밑으로 내려와서 결국 이 선상에 오게 돼서 균형이 되면은 모두 이 SML 선상에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증권시장선이 이용되는 세 번째 분야입니다. 이거는 자본 비용을 산출하는데 증권시장선이 이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시장선으로 구한 균형 수익률은 투자자들이 자신이 부담하는 위험, 베타에 대해서 요구하는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베타가 높은 주식을 산다라고 하면은 위험이 큰 거를 사니까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만한 수익률을 받게 되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은 주식을 어떻게 해요? 팔아버려요. 팔아버리면은 결국 주가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수익률이 높아지죠. 주가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기업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자자들에 대해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부담하고 있는 위험에 대응되는 수익률은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이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수익률을 생각을 하는 거고 주식을 발행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본 비용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자가 나는 이 주식을 사면서 20%의 수익률은 올려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 수익률을 맞춰주지 못하면은 결국 그 회사의 주식을 팔 거고 그 회사의 주식이 떨어져서 기업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20%는 맞춰줘야 된다 이거예요. 왜? 그 20%가 어디서 나왔는데? 그게 바로 증권시장선, 베타로 측정한 투자자가 생각한 그 위험을 반영한 균형 수익률이 20%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 사용의 대가로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베타가 2.5다. 그래서 그것의 베타의 값을 증권시장상에 넣었더니 20%가 나왔다. 그러면 20%는 주식을 발행하면서 부담하는 자본 비용, 즉 자기 자본 비용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재무이론에서는 자본 비용을 금액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고 퍼센트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SML에다 증권시장선에다가 베타 값을 넣어서 20%가 나왔다? 그럼 그 20%는 20%가 바로 자기 자본 비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본 비용을 산출할 때 증권시장선을 이용하게 됩니다. 타인 자본 비용은 이제 또 구하는 방법이 달라요. 근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투자자가 베타가 2.5인 거를 샀다. 근데 베타 2.5라면은 그 증권시장에다가 대입해 봐서 한 20%가 나왔다. 그럼 20% 수익률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 위험에 대응하는 수익률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자본 예산이에요. 자본 예산. 증권시장선이 이용되는 분야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자본 예산을 배울 때는 할인율을 주어줬습니다. 그래서 할인율이 몇 프로다. 그러면은 이 실물 투자를 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 뭐 이런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NPV법이 가장 좋다고 얘기하고, 그때 NPV를 구한 것이 바로 미래 현금 흐름을 이렇게 할인을 해서 다 더해가지고 그 C0 이렇게 뺀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요 할인율, 그거를 그때는 뭐 R로 표시했지만 이게 바로 여기서 구한 ERI예요. 그러니까 증권시장산으로 통해서 구한 요걸 이제 뒤에 가서 또 KE라고 해서 써요. 그 자본 비용이라고 할 때는 기호가 조금 자꾸 달라져서 헷갈리긴 한데 뭐 그 내용을 연결시켜 가면서 보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NPV, 자본예산에서 NPV법을 구할 때는 그냥 할인율이 얼마다, 자본 비용이 얼마다 이렇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걸 썼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할인율 정보를 주질 않고 위험 정보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험 정보에 맞춰서 증권시장선에 대입해가지고 그것을 할인율로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가 더 거친 거죠. 옛날에는 그냥 주어진 할인율로 NPV를 구하면 됐는데 이제는 할인율을 안 주고 위험 정보를 준다. 이게 베타나 뭐 표준 편차나 이런 걸 주기 때문에 그거를 CAPM, 증권시장선, 자본시장선에다 넣어서 현재 가치를 구하는 그런 과정을 하나 더 거쳐야 되는 거죠. 더 좀 복잡해졌죠. 자, 그래서 이제 증권시장선이 이용되는 그 예제를 한번 보겠어요. 종합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 주가 지수가 2000포인트에서 2200포인트로 상승한대요. 그럼 이게 한 10%로 상승하는 거네요. 그렇죠? 정기예금 금리는 4%인데 무위험이자율이에요. 이게 4%. 요 10%는 마켓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죠. ERM. 요 M은 마켓이라는 뜻이고요. 요 정기예금 금리 4%라는 것은 RF입니다. RF. 삼성전자의 베타는 2.0이래요. 2.0. CAPM을 구해라. 이러면은 보통은 그 증권시장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증권시장선을 구해라. 이러면은 증권시장선은 RF 플러스 ERM 마이너스 RF의 곱하기 베타 I 이란 말이에요. ERI 이렇게. 그러면은 이 RF 대신에 4%를 넣고 마켓 포트폴리오 10%라고 요거 4%니까 요렇게 해서 베타 I 이렇게 나타내면은 바로 CAPM을 구한 게 됩니다. 증권시장선을 구해라 이러면 그 식을 구하는 거예요. 식을. 그리고 삼성전자의 균형 수익률을 구해라 이러면은 이 식에다가 그 베타 대신에 요 삼성전자의 베타 2.0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2.0을 넣으면은 요게 6이니까 12에다가 이걸 더하면은 26%가 되네. 그렇죠? 네? 6이 16%가 되네. 16%. 그래서 이게 16%가 됩니다. 세 번째, 삼성전자가 매년 9,000원에 배당을 한다면 균형주가는 얼마냐 이러는데 매년 똑같은 금액을 배당하면 제로성장 모형이라고 하는데 제로성장 모형은 D 나누기 R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9,000원을 0.16으로 16%로 나누면은 56,250원이 되니까 삼성전자 주가는 균형 주가는
내재 가치는 56,250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CAPM은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투자 대상이 되는 위험 자산에,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위험 자산만 투자 대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무위험 자산을 추가해 가지고 포트폴리오의 선택 원리를 보다가 보니 위험과 기대 수익률의 관계식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바로 CAPM이다 이거예요. CAPM은 자본시장선과 증권시장선 두 개로 구성된다. 자본시장선은 총위험과 기대 수익률의 관계식이고 증권시장선은 체계적 위험과 기대 수익률의 관계식이다. 근데 뭐가 더 중요하다? 증권시장선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증권시장선은 그 현실적으로 분산 투자가 가능한 상황에서 총위험 중에 비체계 주역 위험이 없어져서 체계적 위험만 남게 되는데 그 체계적 위험은 거시경제 변수에서 발생을 해요. 그런데 그러한 거시경제 변수들이 원유가, 유가가 어떻게 됐다는 등, 또 그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됐다는 등, 또 뭐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됐다는 등, 이게 다 그 중요한 그 거시 변수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마켓에 반영이 되니까 요 마켓과 뭐 삼성전자 이러면은 마켓과 삼성전자, 마켓과 현대자동차 이런 관계에서 민감도를 보면 되지 않냐 이래가지고 체계적 위험 베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체계적 위험 베타를 가지고 기대 수익률과의 관계식을 나타내는 게 바로 증권시장선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 아주 중요하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위험이 크면은 기대 수익률이 크다라는 거를 그대로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CAPM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공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다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그 얻을 수 있다. No pain, no gain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또 no free lunch 이래서 월가에 공짜로 주는 점심이 없다는 거 하잖아요. 또 우리가 이제 이런 재무 관리에서는 no risk, no return이에요.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은 대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게 바로 증권시장선과 그 자본시장선 CAPM인데 CAPM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우상향한다는 거는 그 위험이 증가할수록 기대 수익률이 커진다. 그러니까 높은 기대 수익률을 기대하면은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고, 난 위험이 싫다 이러면은 그 수익률을 낮게 그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은 없으면서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서 위험은 없으면서 높은 수익률을 주겠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사기예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뭐 일은 안 해도 좋다. 돈은 주겠다. 그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 뭐 이론적으로 말로는 이상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사람들이 그 많이 노력하는 사람이 잘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 못 사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은 그런 진리를 보여주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자본 비용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은 돈을 조달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 돈을 조달하면서 얼마의 자본 비용을 부담을 하는 거냐. 일단 CAPM에서는 자기 자본 비용으로 그 증권시장선으로 구한 기대 수익률을 쓴다는 얘기를 했죠. 그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다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자본 조달 방법 그리고
그 자본 조달의 원천별로 자본 비용이 어떻게 구해지는지, 그리고 그 전체를 평균할 수 있는 대표 자본 비용으로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을 산출하고 그것이 투자 내 가치, 기업의 가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내용을 설명할 겁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